제8장 북송. 부인들이 서울을 떠난 뒤 로드는 잠시 눈을 붙인 후에 영국 대사관을 찾아갔다. 대사관 측에서는 불가피한 사태가 빚어질 때 로드가 공문을 정확한 한국어로 통역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여 그를 극진히 맞아주었다. 공산군이 문 앞에 들이닥치며 국내에 사는 한국인과 외국인의 명단을 제출하라고 으르렁댔다. 이제는 아무도 자유롭게 다닐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중을 드는 것은 볼품이 없는 노릇이므로 영국인들은 손수 식사를 준비해서 먹으라고 했다. 하지만 대사관 직원들은 못 들은 척 맡은 일을 계속했다. 그 다음 주일 오후 대사관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기관총으로 무장한 지프차 한 대가 군내로 달려왔다. 영국 공사와 로드는 지프차 뒤를 따라온 차에 탑승하라는 명령을 들었다. 적당한 복장으로 갈아입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거절당했다. 잠시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려는 것이므로 저녁 식사 때까지는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내무서에 데려가 장시간 질문 공세를 폈다. 잠시 쉬었다가 또다시 질문 공세를 퍼부었고 자정이 넘도록 야단을 치더니 의자에 앉아 그냥 자라고 했다. 다음날 그들은 같은 방식으로 끌려온 다른 유럽인과 외국인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 중에는 화란인 어머니와 영국인 아버지를 모시고 로테르담에서 태어난 부영사 조지 블레이크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영어, 독일어, 불어, 러시아어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허술한 옷차림이었다. 로드는 안감이 없는 가벼운 군복을 입고 있었으며 공사인 홀트는 작업복에 재킷을 걸치고 있었다. 구세군인의 통역을 통해 한 장교가 모두가 연합군의 공습을 피해 서울 교회의 안전지대로 옮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대사는 자신이 영국 왕의 대표자인 만큼 임지를 떠날 수 없다고 항의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일행은 거의 60-70명이 되었다. 그들 모두는 실내 비품도 없는 텅 빈 학교에 대피하여 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다. 일행 중 옷을 제대로 입은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으므로 로드가 보초에게 항의를 하자 드디어 비누, 수건, 칫솔, 치약 등을 나누어 주었다. 평양에 있는 이 작은 학교 안에서 일행들을 외교관, 미국인, 유럽인, 그리고 지방에서 온 이들로 구분을 시켰다. 음식은 괜찮은 편이었지만 넉넉하지 않았다. 하루 양식은 14온스의 마른 좁쌀뿐이었다. 밥을 해먹는 것은 개인의 역량에 달렸다. 13개국의 수용 인원 중 최연소자는 9개월 된 아기였으며 최고령자는 82세의 천주교 신부였다. 여러 종파의 신부와 수녀들이 있었으며 그 중에는 성공의 쿠퍼 감독과 미국 감리교인 6명도 있었다. 오브저브 기관지의 언론인 필립 딘이 마지막으로 끌려와 밖의 상황과 전쟁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들었다. 나중에 그는 한국에서의 포로 생활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9월 8일 건방진 녀석이란 별명을 가진 몸이 좀 비대한 북한군 장교가 로드를 불러냈다. 그는 모두 이동할 준비를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트럭이 밖에 대기하고 있었다. 트럭을 타고 역에 도착해서 모두 기차에 올랐다. 선교사 일행은 전투에서 포로가 된 미군 병사들과 합류했다. 천주교 신부 크로스비는 그 당시의 일을 이렇게 말했다. 그 추운 날 맨발로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 얇은 여름 군복을 입고 무겁게 발을 내딛는 그 젊은이들의 모습은 눈물 없이 참아 볼 수 없었다. 우리는
그들이 모두 객차에 타는 것을 보았다. 기차 안의 좌석은 모두 뜯겨나갔으며 들창문도 유리 대신 여기저기 구멍이 난 합판으로 막혀 있었다. 열차에 올라타자 담요를 내주고 음식도 약간 나누어 주었다. 모두들 초조하게 기다렸다.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도 몰랐다. 드디어 기관차가 연결이 된 모양이었다. 몇 마일 가다가 갑자기 정지하더니 기관차는 다른 곳에 필요해서 가버렸으므로 포로들은 거기서 그대로 잠을 잘 준비를 하라고 했다. 사람들이 콩나물처럼 실린 곳에서 다리를 뻗고 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로드는 목숨을 걸고 제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북한 군인은 총을 들이대고 잠잠하라고 했지만 로드가 계속 우겨대자 장교 한 사람이 잘 대우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음날 포로들은 기차를 버리고 공습을 피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었다. 밤에는 기차에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했으며 낮에는 기차에서 나와 공습을 피해야 했다. 압록강변 국경지대인 만포까지 오는 동안 대우는 너무나 형편이 없었고 박해는 심했다. 여기서 전쟁포로와 민간인들은 분리되어 옛날 만주에서 넘어온 이주민들을 위한 숙박소에 머물게 되었다. 또다시 구세군 지도자는 그의 친구들을 대신해서 들이대는 총을 무시하고 여러 가지 제약적인 조건을 반대했더니 이번에는 효과가 있었다. 10월 7일 허버트 로드는 메가더 장군이 38선을 넘어 북진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모두가 신이 나서 북진하는 장군의 군대가 빨리 그들을 구해주기를 기대했지만 그 희망은 허사였다. 2주일 후에 평양이 함락되기는 했지만 미군 부대가 피로에 지쳐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가깝게 접근한 것은 20마일 밖이었다.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지만 그래도 생사를 좌우할 먼 거리였다. 동시에 다른 쪽에서는 셀 수도 없이 엄청나게 많은 중공군이 투입되고 있었다. 그들은 훈련도 잘 받고 현대식 무기를 보유한 군인들이었다. 이 사실은 부장과 경험 있는 동료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으며 동시에 군사작전이 지연되고 확대되었다는 증거가 되었다. 포로들에게 미친 직접적인 영향은 빨리빨리를 외치는 보초들의 고함 소리와 계속되는 강행군뿐이었다.